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8월 1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PD가 외신에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봤다면서요? 아주 감동적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정서랑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미국의 한 파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의 한 마을에요. 행위예술가 베시 데이비스라는 여성분이 계신데, 이분이 최근에 친척들 30명을 집으로 초대를 해서요, 1박 2일간 파티를 열었어요. 오호. 첼로를 켜고 음악을 연주하고, 또 다른 친구는 하모니카를 불고, 또 이 데이비스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좋아하는 피자도 함께 먹고 칵테일도 마시고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영화도 보고 깔깔대고 즐거워하고, 여느 파티와 크게 달라 보이진 않아요. 그러네요. 그런데요, 이 데이비스가 보낸 초대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파티에는 어떤 규칙도 없다.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오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하면 된다. 단 내 앞에서 절대 울지 않을 것, 이거를 유일한 조건으로 붙였어요. 아니, 파티에서 우는 사람은 없을 텐데 왜 이런 조건을 붙였을까요? 왜냐면요, 이 파티가 이별 파티였어요. 무슨 이별? 세상과의 이별입니다. 데이비스는요, 2013년 루게릭병이라고 하잖아요. ALS. 루게릭병에 걸린 뒤에 몸과 신경이 마비가 됐죠. 의식은 살아있지만 사지가 사실상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어떻게? 그래서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데이비스는 나는 존엄성을 지키면서 스스로 죽고 싶다.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작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안락사법이 통과가 됐대요. 그래서 데이비스가 법도 이제 마련이 됐으니 전혀 문제가 없다. 이제 나는 존엄을 가진 채 이 세상과 이별하고 싶다. 그 전에 친한 친구, 친척들과 1박 2일간 마지막 이 세상에서 파티를 하고 싶다. 그렇게 초대장을 보낸 거죠. 그렇군요. 정말 감동적이다,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4시간 정도 걸리는 꽤 먼 거리임에도 이 초대장을 받고 나서 처음엔 되게 망설였대요. 왜냐면 이 그냥 파티도 아니고 친구가 죽기 전날 초대를 한 거잖아요. 기분이 되게 묘할 것 같아요. 가자니 친구의 죽음을 봐야 되고, 안 가자니 초대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신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은 결국 가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가이자 행위예술가로서 데이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마지막 공연이었다. 그에게도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선물하면서 또 다른 예술의 세계로 떠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녀를 추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들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가 생각나네요. 혹시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미 비포 유란 영화가 있잖아. 그 서점에서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이게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엄청난 운동 매니아고 또 갑부집 아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사지 마비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는데, 한 여성이 이 남성을 돌보면서 이 남성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랑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 기회가 되실 때 꼭 한번 보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속보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업무용 메신저 잔디가 화제입니다. 업무용 메신저 잔디는 월 평균 2,000건의 이메일을 줄이고 주당 평균 13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 코트라, 티켓몬스터를 포함해 6만 개의 기업과 팀이 잔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개인용 메신저를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명 카톡 스트레스에서도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잔디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자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바로 이것 때문이었나?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요 9년 만에 세계 11위로 다시 올라섰대요. 아, 원래 10일이 아니었어요? 조금 밀렸다가 다시 11위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세계은행이 집계한 2015년 미 달러화 기준 한국의 명목 GDP 규모가요 1조 3,779억 달러, 전 세계 11위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요 2013년 13위에 머물렀다가 지난해 다시 2단계를 상승한 수치라고 해요. 저는 계속 쭉 11위를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죠. 우리나라가 잘해서 이렇게 순위가 올라갔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2014년 10위와 12위였던 러시아와 호주 경제가 갑자기 위축됐어. 예. 왜냐하면 두 나라 다 원자재를 많이 파는 나라잖아요. 네. 둘 다 이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에 경제가 많이 위축된 거야. 그러니 우리나라가 어부지리로 11위로 다시 올라섰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부심을 갖기는 조금 미안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라고 하죠. GNI는 몇인 줄 아세요? 세계 46위. 46이요? 왜 이렇게 떨어지죠? 이거는 2014년보다 4단계나 떨어진 수치래요. 보통 GDP가 국민 경제 덩치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1인당 GNI는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나라 1인당 GNI가 46이면 우리나라는 중위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자부심 갖기는 한참 부족한 수치죠. 자부심을 가지려면 이 더운 날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보다 못 사는 태국도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거기는 에어컨 마음대로 틀던데. 그래서 그런지 네티즌들이 이런 댓글도 남겨놨대요. 희한하게 GDP가 올라갈수록 국민들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지냐.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수가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니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건데 이걸 못 받는 사람이 300만 명이나 된다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요 금통위에 보고한 분석 보고서를 보면요 국내 최저임금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7% 올랐지만 2014에서 2017년에는 7.4%로 상승률이 더 높아졌어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8.1, 내년은 7.3%가 오르는 거거든요. 하지만 한은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 명으로 늘고 내년에는 313만 명에 달한다. 11.8%가 증가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자 6명 중 1명 정도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법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게 그물로 치면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는 그물이라는 거야. 송송 뚫려 있다는 얘기군요. 네, 거기다가요.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주의 경영애로 정가의 보도 아니야 이거? 경영애로. 아니 경영자가 경영애로 없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렵다. 애로가 많다. 이러면은 이게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나마 있는 처벌도 솜방망이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는요 2010년 206만에서 2012년 186만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212만 명으로 늘어서 다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니 그러면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법규가 있길래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반을 하면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정도면 무섭잖아. 그러네. 그런데 법규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매년 줄고 있어서 최저임금을 지킬 강제성이 줄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가 6천여 건이었는데 2014년에는 1,600여 건, 작년에는 1,500여 건, 갈수록 많이 줄고 있죠. 그렇군요. 이건 지난번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지키라는 건지 지키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최저임금도 누진제로 법제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 PD는 로또 가끔 하시나요? 저는 꿈에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은 5천 원 정도 합니다. 유명한 사람 어떤 사람 나와봤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꿈에 MB가 나왔잖아. 그러니 망하지. 그거 당연히 안 됐죠. 꽝이었어요.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진짜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최근 3년간 로또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그런 당첨금을 누적을 해봤더니만 무려 1,000억 원이 넘는데 1,000억 원이요? 엄청 많이 안 찾아간 거야. 아, 설마 1등은 없겠죠? 1등도 있대요. 1등도 있어요? 일단 이 내용은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요, 2013년에는 504억 원 정도 됐었대요. 근데 지난해에도 437억 원. 그러니까 3년 동안 다 합치니까 1383억 원이나 된대. 와, 그런데 로또 당첨금은요,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난대. 1년밖에 안 되는군요. 그렇죠. 1년 지나가서 저 로또 당첨됐어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당첨금은 어떻게 되느냐? 정부 기금으로 편입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의 대부분은 5등, 5,000원이죠. 5,000원. 네. 미지급 5등 당첨금은요, 최근 3년간 전체 미수령 당첨금의 63.9%나 차지했대요. 와, 5,000원이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5등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가요, 3년 동안 무려 1,768만 명이나 달았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당첨금이 5만 원인 4등 미수령 당첨금도요, 생각보다 많아요. 166억 원에 달한대요. 또 아까 박 PD가 물어봤잖아요. 설마 1등은 없겠지? 네. 1등도 있습니다. 1등 미수령 당첨자는요, 2013년에 6명, 2014년에 3명, 2015년에 4명 이렇게 꾸준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을 3년 동안 누적해봤더니만 217억 원. 상당히 많죠? 1등인데도 안 가져가신 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당첨됐는지 모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로또를 선물처럼 주시는 분들도 많잖아. 근데 그게 우연찮게 당첨이 됐겠지. 근데 그거 확인 안 하고 어디다 껴놨다가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옷 속에 넣어놨는데 그 빨래로 돌려버렸거나. 그러면 그 빨래는 10억짜리 빨래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증시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이요,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오호. 오늘 한국거래소가요, 이달 10일 기준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보유 시총이 464조 1천억 원, 전체의 30.56%에 달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지난해보다 32조, 그러니까 1.42% 비중이 늘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규모별로 골고루 보유 비중이 늘었는데, 코스닥에서는 우량주 중심으로 보유분이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벤처기업 투자는 줄었다. 이게 좀 눈에 띄네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외국인 지분 비율이 가장 높은 코스피 종목은 어떤 건가요? 예상 가능하실 겁니다. 전기전자가 49%로 거의 절반에 가깝죠? 지난해보다 외국인 보유분이 가장 큰 업종은 4.55% 증가한 의료정밀이었대요. 의료정밀 비중을 보니까 12%. 순매수 상위 업종은요, 화학, 서비스업, 철강, 금속 순이었고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업종은 금융, 유통업, 의약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지분율,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코스피에서 가장 외국인 지분율이 높았던 곳은 남양유업 우선주입니다. 오호. 무려 92%. 이 정도면 이건 외국인 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한국유리 80.71%, 삼성전자 우선주도 꽤 되네요. 79%. 그리고요, 올 들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을 보면요, 착한 회사, 여기에서 진가를 드러내는군요. 아모레퍼시픽 9,516억 원이고요. 그 다음이 SK하이닉스, 고려아연 등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휴젤, 컴투스, 비아트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데 이 외국인 중에 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이것까지 따지면 외국인 지분율은 생각보다 또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 더 공포스럽다, 이런 게 있죠. 전기요금. 그렇죠. 벌써 전기요금이 광주 지역인가? 어디서 벌써 나왔는데 예. 지난달보다 무려 3배가 뛰어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올 여름 전기요금 폭탄 언제쯤 맞게 될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집 전기요금 언제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 한전의 전기요금 검침일은요, 6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대요. 매달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그런데 각 지역마다 집집마다 검침일이 다 다르대. 그러면 이거 어디서 확인할까요? 우리 집 검침일은요,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면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집은 언제쯤 검침을 하는지 그걸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보통 검침이 끝나면 2주에서 보름이 지나면 전기요금 청구서가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이 청구서를 받아봐야 우리 집이 요번에 누진제로 인해서 요금 폭탄을 맞는지 아니면 가까스로 요금 폭탄에서 피해갈 수 있는지 이거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서울 지역을 한번 알려주세요. 서울 지역이 폭염과 함께 열대야가 나타난 게 상당히 오래됐네요. 지난 7월 22일부터래요. 그런데 기상청 예보를 보면 8월 중순까지 엄청 덥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에어컨을 가장 많이 가동한 서울 지역 시기는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이때가 가장 많겠죠. 네. 이 한 달 동안 전력 사용량에 대한 전기 요금은 언제쯤 가정에 배송되냐 알아봤더니 9월 초쯤이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9월 초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정부 여당이 지난 11일에 한시적으로나마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거 인터넷에 난리가 났잖아요. 생생 얘기가 아니냐. 네. 일단 가구당 감면액을 보니까 겨우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3만 원 가지고는 에어컨을 하루 평균 1시간 정도밖에 틀 수가 없어. 4시간 틀려더니 이제 5시간 틀라는 거야. 하루 종일 더워 죽겠는데 말이야. 네. 껌값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에어컨도 제대로 못 트는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난 뽀삐 없인 못 살아. 아 됐고 난 이차 없인 못 살아. 반려동물 가능한 방에서 주차 가능한 방까지. 우리 살고 싶은 데서 살자. 다방. 그러면 오늘의 섹션 IT 이야기를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VR과 AR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저는 VR, AR 이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거길래 이렇게 호들갑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고 또 제 혼자 공상과 상상의 나래를 펴봤습니다. VR, AR을 직접 해본 거군요. 공상 속에서.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 정부도 최근에 VR과 AR 분야에요 4년 안에 2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정부에서 이렇게 밝히면 다음 정권에서도 이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정부에서 뭘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할 쯤이면 보통은 뒷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뒷북치고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뒷북은 맞는데 그래도 조금 빨리 뒷북을 쳤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까지 나서서 VR과 AR 산업을 장려하는 이유가 뭘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용어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가상현실, VR은 현실에 없는 공간에서 체험을 하는 거죠. 증강현실, AR은 현실을 배경으로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즉, 오큘러스와 같은 단말기를 내 머리 위에 쓰고 내가 군인인 것처럼 총을 쏘면 이거는 가상현실이고요. 포켓몬고를 하면서 스마트폰에서 작업을 하는 거는 증강현실입니다. VR과 AR의 최대 강점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요. 운전면허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학원을 다니고 주행 연습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드는 시간 꽤 걸리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코스, 도로 주행 이거를 VR로 시뮬레이션으로 한다. 거기다가 국가가 이를 인정을 한다. 그러면 학원을 가거나 도로에서 운전을 해서 운전면허증을 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집에서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도로에서 시험 보는 것과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게 어떻게 같냐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즉 VR 기술이 발전을 너무 많이 해서 실제와 거의 차이가 없다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나사에서도요, 우주 비행을 하기 전에 비행사들을 상당 시간을 시뮬레이션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일상도 이미 시뮬레이션이에요. 어떻게 보면 돈을 송금할 때 우리가 지폐를 직접 받나요? 아니죠. 어찌 보면 숫자로 표현되는 가상화폐 아닙니까? 아, 통장에 찍히는 게 어찌 보면 숫자일지도 모른다. 실제 돈이 아니라. 그렇죠. 은행과 관련된 솔루션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은 상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VR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상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운전면허증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거의 모든 교육, 체험 이런 분야에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리사, 각 재료의 열량, 맛, 식감 이러한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물 끓이는 시간에 따른 음식 맛의 차이, 소금을 미리그램 단위로 덜 넣고 더 넣었을 때 간의 차이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계량화를 할 수 있다면 요리사를 꿈꾸는 분들은 굳이 요리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비싼 식재료를 사지 않아도 훌륭한 셰프가 될 수 있겠죠. 아, 모두 다 집밥 백선생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행착오를 거의 무한으로 겪을 수가 있는 거죠. 큰돈 들이지 않고서. 물론 손맛이라는 문제가 걸리긴 하겠죠. 하지만 1만 시간 법칙 있잖아요. 아, 1만 시간. 노하우가 쌓이면 맛도 생기겠죠? AR도 비슷한 관점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마음에 드는 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어. 아니면 내 집 앞에 불법 주차를 해놨네?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이때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비추기만 하면 차 이름, 가격, 연비 이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옵션을 선택을 하면 방금 본 이 차의 중고차 가격도 알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이 차를 파는 가장 가까운 매장 위치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파트 마찬가지죠. 현재 가격은 물론이고 전세, 월세 여부도 확인이 되고 금매 이러한 고급 정보도 뜰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요리학원, 자동차 딜러, 부동산 중개인들이 수입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반대로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은 커질 겁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여행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이 PD님? 아이, 자기만 가봤다고 매번 이 얘기만 해. 전 못 가봤어요. 근데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스팟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삐졌어. 근데요, 여기를 가려면요, 일단 LA까지 10시간, 다시 라스베이거스까지 2시간, 여기서 다시 그랜드 캐년까지 경비행기로 1시간, 하늘에 떠 있는 시간만 13시간입니다. 우와, 장난 아니네. 그러면 전후 과정에 드는 시간이 또 만만치 않죠? 게다가 비용, 그랜드 캐년을 포함한 서부 투어를요 7박 8일, 8박 9일 정도 주로 많이 하시는데 25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럭셔리 이런 패키지를 뺀 거예요. 아하. 그냥 정말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그랜드 캐년을 볼 수 있다? 300만 원짜리를 아마도 3만 원? 4만 원이면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실제 간 거랑 눈과 뇌로만 체험한 것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VR 기술이 완벽에 가깝다면 이 두 경우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하거든요. 잘 만든 영화, 잘 쓰여진 책, 이거 우리가 실제로 보거나 읽으면 실제 경험한 거 못지않은 오감을 우리가 전유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런 경험이 있긴 하죠. 예. 그리고 여담이긴 하지만 일본에서는 집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는 사람들을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아, 그렇게 부르죠. 근데요, 이 히키코모리가요, 포켓몬고가 인기를 얻으면서 모처럼 햇빛을 쬐고 있대. 아, 포켓몬 사냥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참 아이러니하죠. 히키코모리가 포켓몬고의 고향에서 햇빛을 받으러 나오고 있다. 히키코모리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회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런 컨텐츠를 계기로 오프라인에서 친구를 사귀고 동호회에 가입도 하고, 이 굉장히 긍정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박물관에도 혁신이 일어날 것 같아. 박물관은 또 뭐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얼굴 잘 알고 있지 않죠? 아, 보통 초상화 보긴 했지만 이게 매번 다르더라고요. 초상화도요, 이게 버전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렇죠. 누가 그렸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
예. 그런데 VR과 AR이 발전을 거듭해서 완벽에 가까운 고증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분들의 전 생애를 3D 극장 영화를 보듯이 박물관에서 바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이순신 장군을 내가 선택을 했어. 그러면은 명랑해전, 노량해전 이런 데를 내가 그 공간에 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그 마지막 순간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럴 때 내가 바로 옆에서 서서 이렇게 빼꼼 쳐다볼 수가 있는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구려 건국, 이방원의 왕자의 난 이런 거 우리가 국사책에서 외우기만 하면 이거 잘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역사적 사실을 내가 바로 그 옆 정몽주를 이방원이 철퇴를 내려서 그 하인을 시켜서 죽이는 그 장면, 선주교 이런 걸 내가 바로 그 앞에서 본다면 얘는 아마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100점 맞을 거야. 이거는 그 영화랑 같네요. 옛날 고전 영화 중에 엑설런트가 어드벤처라고 있잖아요. 네. 이게 키아누 리브스가 뜨기 전에 나왔던 영화였는데 네. 키아누 리브스가 고등학생이에요. 역사 과목을 낙제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역사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데 우연찮게 타임머신을 타고 진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도 만나고 솔로몬 대왕도 만나고 실제로 시험 보기 전에 다 데리고 와서 역사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진 영화거든요. 어휴, 내가 세계 최초로 상상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것도 말하자면 VR 역사 공부랑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 예.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일견에서 일체로 바뀔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한 번 체험한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긍정적인 거라면 부정적인 부분도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들 기술의 총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거든요. 그러네요. 내가 볼 수 있는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을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다. 즉 환자의 몸 상태를 스캔을 해서 의사가 원격으로 이를 진단한 뒤에 치료하는 기술도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전에 왜 정부에서 원격 진료 막 밀어붙인다, 이거 문제 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었죠. 이 원격 진료라는 게 병원은 수익을 크게 높일 수가 있고 정부도 당연히 이들 병원에 로비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세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려되는 거는 이런 환자의 정보가 병원과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유출이 되는 문제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겠죠. 그러겠네요. 특정 기업에 이러한 정보가 흘러 들어갔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이다. A라는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정보를 우울증 약을 만드는 제약사에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회사는 아마도 그 환자를 대상으로 알게 모르게 약에 대한 정보 이런 거를 제공을 할 겁니다. 판매로 이어지도록 온갖 노력을 하겠죠. 이때 환자가 겪는 고통 상상을 해보면은 꽤 심각할 것 같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겠네요. 갤로트 7에 홍채 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예로 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러한 인식 방법이 기차역, 공항 이런 공공장소를 나들고 할 때 사용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러한 공공장소를 입출입할 때 홍채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럼 너는 기차, 비행기 못 타. 법으로 강제로 규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 그런데 정부는 당연히 테러 방지 어쩌고저쩌고 운운할 겁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개인 핍박 행위가 가능하겠죠. 이건 너무 무서운데요. 원격 진료를 핑계로 개인의 사생활을 CCTV로 감시하듯이 몰래 지켜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명의 이기를 누리려면 혜택과 함께 부작용도 감수해야 됩니다. 요리사가 든 칼과 강도가 든 칼이 같을 수 없듯이 말이죠. 결국 우리는 또다시 중용의 미덕을 알아야 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하는 과제를 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박 PD가 홍채인식 얘기하셨는데 영화에서 본 장면이 또 떠올라가지고 너무 두렵다는 생각도 들어요. 미션 임파서블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홍채인식으로 보안을 뚫어야 되는데 렌즈 형태로 된 그 홍채를 눈에다 놓고 보안을 바로 뚫어버리더라고. 네. 앞으로 그런 해킹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앞서네요. 미션 임파서블은 양반이죠. 그 전에 나온 영화에서는요 아주 원시적인 방법을 썼죠. 누나를 파서 거기다가 인증을 하는. 그건 너무 심하지.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저희가 한빛비지와 같이 만들고 있는 업무의 장기술, 이번 주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목이 이렇게 돼 있네요. 소리내어 말하면 주변 사람이 실수를 알아차린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아주 간단한 일인데 자주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실수가 자칫하다 보면 커다란 타격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실수를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업무의 장기술의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만회할 수 없는 실수를 피하려면요, 타인의 눈으로 확인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얼마 전에 척수에 사용돼서는 안 되는 조영제를 잘못 사용해서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큰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의사는 조영제를 척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대요. 예를 들어 간호사가 링거를 꼽을 때 달라신 600ml 이런 식으로 약품명과 분량을 투여하기 전에 소리내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있겠죠. 의사도 들을 테고 같이 일하는 간호사도 들을 테고. 잘못된 약을 써? 아니면 잘못된 양을 넣고 있어? 주변에서 알아챌 거 아니에요. 훈련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사격장에서 탄창 제거! 그러면 탄창 제거! 복창을 하잖아. 그렇죠. 이와 같은 실수를 자주 저지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 또 중요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소리내어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 주변에서 선후배들이 그거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녹음할 때 업무의 장기술에서 알려준 이 방식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녹음 시작, 녹음 끝, 편집 시작, 편집 끝. 이 소리내서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나 집에 간다. 이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으로 녹음 끝. 녹음 끝.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